샬롬, 그리고 이스라엘 위드 아린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경의 도시 아시도드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아나킴 거인들의 도시이자 언약궤가 머물렀던 곳이며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과 심판을 받았던 도시입니다. 이곳의 역사와 고고학을 깊이 있게 알아보고 왜 고고학자들이 언약궤가 머물렀던 장소를 발굴하고 싶어 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준비되셨다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시도드는 이스라엘 땅 전체에서 고고학적이고 성경적인 비밀을 가장 많이 간직한 장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명히 아주 놀라운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여정을 함께할 아주 특별한 손님이 있습니다. 바로 제 아버지 조르지 박사님이십니다. 샬롬 여러분, 이곳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알린의 멋진 시간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준비되셨다면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정말로 들어가 볼게요. 아시도드야 아시도드의 요새에서 현재 아시도드는 이스라엘에서 5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이곳은 현대적이고 활기찬 도시이지만 거대한 과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알린. 이 도시는 3800년 전에 가나안 사람들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아스돗이라는 이름으로 또 신약 성경에도 20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도시는 아조토라는 이름으로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유적지에 와 있으니 이 기회를 잘 활용해 봅시다. 이곳의 역사를 처음부터 이해하기 시작하려면 아슈도드는 아주 오래전에 항구 도시로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지중해 해변에 와 있습니다. 이 도시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바로 여호수아서에서입니다. 그때 12지파가 약속의 땅을 적극적으로 정복하고 있었죠. 그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마치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맨 뒤 이제 요단강도 건넜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살고 있던 모든 민족들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살고 있던 큰 집단 중 하나가 바로 아나킴, 즉 거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뛰어난 군사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아나킴을 물리치지는 못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나킴들이 온 땅에 3곳의 거주지를 남겼다고 말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아나킴들을 제거했습니다. 헤브론, 드빌, 아납의 산지와 유다의 모든 산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산지 지역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과 그들의 성급들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아나킴 사람들 중 누구도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오직 인가자, 가트, 아스돗만 남아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단세 도시, 아스돗, 인가자, 그리고 여기에서 남쪽으로 30km 떨어진 해안선을 따라 있는 인가제만 아나킴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 도시는 가트인데 바로 몇십 년 후에 골리앗이 나온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얼마나 거대한 키를 가졌는지 우리에게 말해주지만 이 거인들은 누구였을까요? 성경에는 3가지 거인 종족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르바임이고 그들은 바산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골란고원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이루어진 고고학적 발굴에서는 실제로 거대한 구조물들이 발견되었는데 예를 들어 갈갈 르바임, 즉 거인들의 원이 있습니다. 이 구조물은 저희 채널에서도 이미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구조물은 지름이 160m에 달합니다. 이 구조물을 짓는 데에는 42,000개의 돌이 사용되었고 바로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거인 종족은 네필림으로
이들은 대홍수 이전의 시기에 존재했던 매우 신비로운 집단입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며 우리가 가진 정보는 주로 창세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시절 땅에는 네필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합하여 자녀를 낳았을 때에도 네필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옛날의 영웅들이었고 명성이 자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들은 이 이야기는 대홍수 이전의 일이었지만 우리는 또한 그것이 이후에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의 네피림과의 만남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그 땅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를 퍼뜨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탐하러 갔던 그 땅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삼켜버립니다. 우리가 본 모든 사람들은 키가 크고 위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에낙의 자손인 느필림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고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느필림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경, 에녹서, 희년서, 거인서와 같은 책들에는 더 많은 기록이 있습니다. 두루마리들 사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족, 세 번째 그룹은 아나킴이었는데 그들의 기원도 매우 신비롭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에나크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들이 네피림의 후손일 수도 있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든 그들이 대홍수에서 살아남았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그들이 이 아스돗에서 매우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여호수아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지역이 성경에 따르면 유다 지파에게 할당되었지만 유다 지파는 결코 이곳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경이 수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 방향으로는 몇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었나요? 아마도 제가 목에 걸고 있는 이 작은 병에 대해 궁금해하실 거예요. 이 병에는 성전산 안에서 가져온 흙이 들어있어요. 저는 이렇게 성경의 역사를 항상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1599년 이 흙은 과거를 지우려 불법 투기됐지만 고고학자들이 성전산 선별 프로젝트로 구해냈어요. 여러분도 역사의 일부를 소유하며 그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래 링크로 특별한 명절 선물을 준비하세요. 하지만 성경 외에 아낙 사람들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가 있나요?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는 바로 여기 아스돗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온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3000년 된 저주하는 문서였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도자기 조각 하나가 발견되었고 그 위에는 이 가나안 땅에서 파라오의 적대 민족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이아낙이 있었는데 이는 아낙의 백성, 즉 아낙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왕들, 즉 아낙의 왕들의 이름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에룸, 아비아미무, 그리고 아키룸입니다. 저주 문서는 적을 무력화하기 위한 의식의 일부였습니다. 그 방법은 적국의 왕들과 민족들의 이름을 도자기나 작은 조각상에 적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파라오나 그의 사제들이 저주를 외우면서 그 물건들을 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항아리나 조각상이 파괴되는 것처럼 그들의 적들도 똑같은 운명을 겪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니 상상해 보세요. 아나킴들이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고대 이집트 제국에 맞설 만한 적으로 여겨졌던 아낙 족속이라니요? 그러니까 파라오 이집트의 위대한 파라오가 3000년 전에 이곳과 아나킴들을 강력한 적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아빠, 여기 우리 주변에서 보는 모든 것들 중에 뭐가 그 시대의 것이고
뭐가 여기 아나킴들의 것인지 모두가 정말 궁금해할 거예요. 그래, 아나킴들은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지만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그 이후의 것들이라서 정확히 아나킴들의 것은 아니야. 우리는 지금 아슈도짬 요새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 지역은 처음으로 아시리아인들에 의해 약 2700년 전에 지어졌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여러 번 파괴되고 다시 재건되었어요. 특히 재건 중 한 번에는 바로 저곳에 비잔틴 시대의 기둥들이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지역은 그 이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청동기 시대 지역을 걸어볼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슈도짬의 진짜 원래 부분까지 꼭 갈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 걷기 전에 저는 우리의 연대표를 계속 이어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호수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여호수아가 아나킴 족속으로부터 아시돗을 정복하려고 했지만 실제로 이 도시를 정복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블레셋 사람들이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 도시는 블레셋의 5대 도시, 즉 펜타폴리스의 일부가 되었어요. 그 도시들에는 아스돗도 포함되어 있었죠. 에그론, 가드, 아스글론, 가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5도시는 해안가나 해안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사실도 놀랍지 않아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바다 민족의 일부였고 에게해의 카프토르 섬, 즉 우리가 크레타 섬이라고 믿는 곳에서 온 침략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에게해를 건너고 지중해를 건너 이곳 가나안 해안에 도착해서 해안 남쪽 부분을 차지하게 돼요. 그들에게는 450년간의 블레셋 지배 이후에 이 도시는 아시리아 제국에 정복되고 그 다음에는 바빌로니아인, 페르시아인, 그리스인, 유대 왕국이었던 하스몬 왕국, 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 여러 이슬람 칼리프국, 십자군, 맘루크 제국, 오스만 제국에 의해 차례로 지배당하게 돼요. 이곳은 영국 위임 통치령의 일부였다가 마침내 1948년에 이스라엘 국가의 일부가 되었어요. 이 도시는 정말로 여러 세력의 손을 거치면서 각 민족이 자신들만의 흔적을 남겼어요. 이제 우리는 요새를 떠나서 우리의 위대한 여정을 시작할 거예요. 아슈도드에서 가장 오래된 지역을 알아보기 위해 2km의 긴 도보 여행을 시작해요. 이곳은 정말로 3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답니다. 우리는 요새를 뒤로하고 떠났어요. 하지만 여러분께서 정말 인상적인 점을 하나 알아주셨으면 해요. 우리를 둘러싼 이 모든 지역이 완전히 탁 트인 평지라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이곳에서 어떤 종류의 건축도 금지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표시된 몇몇 산책로와 앉을 수 있는 장소가 있지만 이곳에서는 건축이 완전히 금지되어 있어요. 이 점이 우리에게 더욱 눈길을 끄는 이유는 우리 주변을 한번 보세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곳은 현대 도시인 아슈도드예요. 이스라엘에서 5번째로 큰 도시로 높은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죠.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지역은 건축을 위해서라면 엄청나게 가치가 높을 거예요. 먼저 우리는 이 큰 도시 아슈도드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심해 항구 중 하나 옆에 있습니다. 이곳은 수입과 수출에 매우 중요한 장소예요. 그리고 물론 우리는 지중해 옆에 있습니다. 여기서 지중해가 보이는 바닷가의 집이나 아파트가 얼마나 가치가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정부가 이 지역에 건축을 허락하지 않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슈도드의 역사, 과거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역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여기는 고대 유적지 트레일이라고 불립니다.
왜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아스돗, 철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의 아스돗은 어디에 있을까요? 정확히 우리 발 아래에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정부도 이 도시가 여기 이 모래 언덕 아래, 이 식생 아래에 묻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곳은 발굴되지 않았어요. 보시다시피 거의 모든 곳이 이렇게 자연 그대로의 상태예요. 그리고 포르탈레자에서 발굴된 것만 봐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발견됐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걷는 모든 곳에서도 고고학적인 흔적을 볼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와, 끝부분이 밖으로 조금 나와 있었네요. 여기 우리가 집어보면 훨씬 더 큰 조각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도자기 조각이에요. 그리고 이게 청동기 시대나 철기 시대의 것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지역을 어디로 걸어가야 할까요? 우리는 이곳에서 도시의 고고학, 가나안 사람들, 이곳에 살았던 아나킴,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고고학 유물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걸으면서 여러분께 진짜 성경 속 아스돗을 보여드릴 거예요. 하지만 이것들은 이 자리에 두고 가야 돼요. 모든 고고학 유물은 이스라엘의 소유거든요. 제가 길가에서 뭔가를 발견했는데 여러분께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곳의 고고학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예시거든요. 여기서 여러 조각의 도자기들을 볼 수 있는데 이 조각들이 땅 속에 정말 단단히 박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오래된 도자기라는 걸 분명히 볼 수 있죠. 여기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 모든 걸 보셨죠? 이건 오래된 도자기 조각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역을 파면 정말 더 많은 걸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말 그대로 아시도드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것들일 뿐이에요. 철기 시대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큰 적이 되었고 두 민족 사이에는 많은 전투가 있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전투는 에베네셀 전투였고 에베네셀 전투에서 승리한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충격에 빠져 집으로 돌아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돌아가 도움을 구하는 대신 그들은 쉽게 해결하려고 말하자면 전례 없는 일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들은 실로에 있는 성막으로 가서 지성소에 들어가 언약궤를 가져왔어요. 그 안에는 율법의 돌판과 만나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언약궤를 가져다가 전쟁터로 옮겼어요. 아마도 전쟁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언약궤를 일종의 부적으로 가져간 것일 거예요. 그들은 언약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임재가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큰 전투가 벌어져요. 이번에는 언약궤를 가지고 에베네셀에서 두 번째 전투가 일어나죠. 그런데 이번에도 승리한 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훨씬 더 참혹한 패배였어요. 3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투에서 죽었고 그 중에는 실로에서 성소를 지키던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서 그들이 아스돗으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맞아요. 아스돗으로요. 지금 우리는 아스돗에 와 있어요. 바로 그 시기였어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언약궤를 다곤 신전 안으로 가져갔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다곤 신전, 다곤의 우상 옆에 두었어요. 아스돗 주민들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을 때 다곤 신상이 얼굴을 땅에 대고 쓰러져 있었어요. 그들은 주님의 언약궤 앞에서 다곤의 우상을 다시 제자리에 세워놓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다음날 아침 다곤 신상이
주님의 언약궤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쓰러져 있었어요. 다곤의 머리와 두 손은 잘려 있었고 몸통만 남아 있었어요. 이렇게 자세한 성경 기록 덕분에 우리는 언약궤가 여기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신전은 어디에 있나요?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지역에 그 신전이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고고학적인 증거들을 볼 수 있죠? 이것 좀 보세요. 여기 완벽하게 네모난 돌이 있잖아요. 이건 분명히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확실해요. 이 돌은 인간의 손에 의해 잘리고 다듬어진 것이고 이 지역에 큰 건축물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 어딘가에 다곤 신전과 언약궤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곳을 발굴하는 고고학자들만이 정확한 위치를 밝혀낼 수 있을 거예요. 이 지역의 아주 작은 부분만이 발굴되었어요. 바로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죠. 그리고 조금만 발굴된 상태예요. 여기서 이미 무엇이 솟아나기 시작했는지, 무엇이 발견되기 시작했는지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만약 우리가 발굴을 한다면 방주를 발견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대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방주는 실제로 아스돗으로 옮겨졌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끔찍한 벌을 받았어요. 그 도시는 트로림이라는 재앙을 겪었어요. 트로림은 히브리어로 치질을 의미해요. 네, 이 도시는 치질의 재앙을 겪었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다른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보면 때때로 이것이 상처, 궤양, 암, 종양 등으로 번역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단어에는 여러 가지 다른 번역이 있지만 원래의 정확한 의미는 치질의 재앙이에요. 예쁘게 들리든 아니든 이것이 진실이에요. 그리고 그 도시는 정말로 공포에 휩싸였어요. 재앙이 언약궤 때문임을 알고 언약궤를 도시에서 내보내 블레셋의 다른 도시로 보냈어요. 그리고 언약궤는 한 블레셋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옮겨졌고 언약궤가 도착하는 곳마다 그 재앙이 사람들을 따라다녔어요.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원래 주인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벳세메스로 보냈어요. 그곳에서 언약궤는 크리아트 여아림으로 옮겨졌고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나중에 성전에 안치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언약궤가 머물렀던 장소 중 한 곳에 와 있고 이제 정말로 우리의 여정을 계속해야 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저 멀리서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자, 여러분,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브라질에서 우리가 느끼는 비와는 달리 이 사막 지역에서 내리는 비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1년 중 대부분 달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젖어도 불평하지 않고 만족합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성지에서 내리는 비는 축복입니다. 비가 오든 해가 나든 말이에요. 저희는 이스라엘의 고고학을 북쪽부터 남쪽까지 보여드리려고 여기 있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빌립과 함께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빌립 전도사 기억하시죠? 그렇죠. 맞아요. 빌립, 그 전도사요. 그는 이 땅에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후드를 써도 돼요, 저기. 후드를 써도 돼요. 그는 이스라엘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는 내시를 세례주고 그 후에 성경에 따르면 아조토로 간다고 쓰여 있어요. 아조토. 다시 한번요. 그것은 아슈돗의 또 다른 이름이고 그는 이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러 옵니다. 즉, 이곳은 갈릴리와 예루살렘 밖의 모든 성지 중에서
복음을 처음으로 받은 장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곳이 거의 발굴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로마 시대, 즉 필리포의 시대의 유물들이 일부 발굴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그 유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구조물이 무엇인지 알아보실 수 있나요? 이건 무덤일 거야. 맞아, 바로 그거야. 여러분도 여기로 오세요. 우리와 함께 올라와서 보여주세요. 우리는 여기서 무덤과 장례 구조물을 보고 있어요. 여기 원래 입구를 볼 수 있는데 지금은 봉인되어 있고 닫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들어가면 더 이상 나올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중 장례 구조물이 보여요. 이런 구조물들은 바로 로마와 비잔틴 시대의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아스토스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역사적이고 성경적인 반전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이 도시는 이스라엘 백성과 맞서는 도시로 시작해요. 여호수아가 이 도시를 정복하지 못했고 아낙 사람들이 계속 이곳에 살았어요. 그 후에는 이 도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큰 적인 블레셋 사람들의 도시가 되었어요. 나라들이 이곳을 차례로 지나가며 정복하고 자신들의 흔적을 남겼어요. 여기에는 언약궤가 있었고 그 결과로 치질의 재앙이 이곳에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이 도시는 성경시대의 복음을 전하는 도시이자 회심한 도시로서 그 역사를 마무리하게 돼요. 아스토스는 비잔틴 시대의 기독교 도시가 되었어요. 실제로 이 지역 밖에서 이루어진 마지막 고고학 발굴 중 하나이기도 해요. 여기 도시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비잔틴 교회가 발견되었어요. 즉, 이스라엘의 첫 번째 기독교 시대에 이미 이곳에 교회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 도시는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맞서 싸우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개종해서 기독교 도시가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왜 나만 졌고 너는 안 졌는 거야? 여러분, 불가항력적인 이유, 즉 비 때문에 오늘 촬영을 여기서 중단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성경 속 도시 아시도들을 조금 더 알게 되어 즐거우셨길 바라요. 여러분 모두 샬롬 샬롬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